앞에 말씀해주신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듣고 있으면서 되게 좀 땀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120세까지 살면 진짜 뭘 해야 되지? 한 그래도 100세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을 더 산다라고 하니까 조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노후 준비 다들 해야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마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 노후, 위험합니다.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장수는 이제 더 이상 준비되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대부분 요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노후 준비 그게 곧 개인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개인연금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뭐의 전제가 뭐냐?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연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잘못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큰 손실을 입히는 게 바로 연금상품이에요. 리스크가 크죠. 적금 잘못 가입해서 국민은행에 적금 가입했는데 2%야. 옆에 농협 같은 2.3%인데 그걸 가입 못하고 국민은행 가입했네? 이게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금 같은 거 한번 잘못 가입을 하면 그게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죠. 연금 없는 돈 쪼개가지고 20만원, 30만원 가입할 돈으로 차라리 적금했으면 차라리 다른 데 부었으면 손해라도 안 볼 텐데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부어왔는데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갖고 있어봤자 손해라고 하네 해서 눈물을 먹고 깨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요것만은 알고 가입하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죠? 네.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가 궁금합니다. 노후자금, 여러 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면요, 천차만별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30억 원 있어야 노후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고, LG경제연구소에서는 한 5억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장면 오늘 핫하죠. 아까 짬짜면 띄워주셨는데 자, 짜장면 한 그릇 저희 사무실이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 뒤에 짜장면 집에 가면 보통이 5,500원이에요. 1,000원 더 내면은 곱빼기 먹을 수 있고요. 좀 싼 데 가면 4,000원짜리도 있죠. 저희 동네에는 한 4,000원, 4,500원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으로 잡고 삼시세끼 365일 곱하기 30년 해가지고 짜장면만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 들어갈 짜장면 값은 한 1억 9천이 넘어갑니다. 먹는 것만 해도요. 난 짜장면 안 먹어. 그리고 원래 아침 안 먹기 때문에 점심 저녁만 먹어도 돼 라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을 날라가버리는 거죠. 먹는 걸로만. 올드보이도 아니고 올드보이 돈만으로만 15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짜장면만 어떻게 30년 동안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 휴대폰 요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등등등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자금이 몇천만 원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게 정말 남의 얘기냐, 정말 먼 얘기냐, 나는 도달할 수 없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건치냐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시거든요. 앞에서 이제 책자 받으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까겠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기본적인 세 가지 의식주라고 하죠. 입고, 자, 입는 거 연간 한 50만 원 쓰려나 모르겠는데 애들이 사실 더 쓰죠. 중고등학생들이. 꼴브레이커 잠바라고 하는 게 한 2, 3년 전에 유행을 했는데 잠바 하나에 50만 원인데 연간 의복비용 50만 원만 칠게요. 20년만 애를 키우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먹는 거 5,000원 곱하기 새끼, 물론 집에서 해먹이면 한 3,000원, 4,000원이면 원가로 끝나겠지만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거 20년을 먹고 살아도 1억 950만 원. 주거비용, 애가 우리 집에 살면서 태어나면서 물 쓰고 수도 쓰고 전기 쓰고 이런 거 한 5만 원 정도만 치고 20년 잡으면은 이것도 1,200만 원. 합쳐보면 1억 3천만 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야매식으로 계산을 해봤냐. 작년에 어떤 신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자녀 한 명에 대한 양육비용 고3 때까지 키우는데 3억 2천인가 들어간대요. 야, 이건 어디 저기 강남에 잘 사는 집에 사교육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집의 얘기 아닐까 싶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다가 이 단순 계산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장난이 아니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더 있겠죠. 애 키우는데 이미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됐고 대학교 진학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2억씩은 쓰신 거예요. 자, 자녀가 한 명 있다. 귀찮겠지만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미 한 1억 3천 쓰신 거예요. 둘 있다. 2억 6천. 셋. 3억 9천 있으시면 3억 9천 있으시고요. 넷 혹시 있으세요? 넷?
넷은 없으신 걸로. 혹시 5 그 이상? 요즘은 어렵죠. 몇 명이세요? 자녀분? 5명이요? 야, 축하드립니다. 저 고생하신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사실상 자녀한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앉아 계신 분들 나를 위해서 그만큼을 준비를 하느냐? 이것도 노후자금이잖아요. 이만큼 정도. 5이면 어휴, 예. 우리 막연히 기대할지도 몰라요, 자녀들한테. 근데 노후서 중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녀를 버려라. 그리고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목매달지 말자는 소리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순서로 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구상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변수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리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인데 저는 그래도 100세 정도면 넉넉하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존에는 얘기했었는데 오늘부터는 120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최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면밀히 구상을 하고 거기에서 준비하거나 대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네. 짜장면 5,000원을 잡았는데 그래 아침 안 먹어 한 끼 빼고 혹은 한 끼는 라면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뒤에서 강연해 주시겠지만 국민연금, 주택연금, 각종 연금성 자산들로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정말 많습니다. 15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반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특징이 뭔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를 맞춰가지고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연금성 자산들이 있냐 이렇게는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익히 알고 있는 것들도 공정연금 여기에 뭐 공무원분들 계실 수 계시죠?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뭐 이런 군인연금 해가지고 공적연금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업연금, 요즘엔 퇴직금을 연금성 자산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게 이제 법제화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기타연금,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농지연금 이런 것도 이건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고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게 개인연금. 요거를 우리 다 다른 라이프 사이클에 각각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냐? 아까 얼마나의 자금이 필요한지 면밀히 계산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되냐? 그거 뭐 생활비,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159만 원, 뭐 274만 원 이런 거는 계산 못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큰 돈과 꾸준한 돈이 들어갈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지금부터 쭉 가가지고 퇴직하신 나이가 있으실 겁니다. 55세 정도? 요즘에는 얼마 전에 모 대기업의 부장님 47, 8 정도 되셨는데 부장님이세요. 연봉은 1억이 좀 넘어가시고 근데 앞으로 퇴직을 길어야 5년 잡으시더라고요. 임원으로 못 가면 그리고 임원 가봐야 상무 가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나 오래된 부장이나 뭐 연봉은 거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게 잡으셔야 당신의 퇴직 시기를 52세에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어쨌든 55세나 52세 그건 다 개인으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 정년을 맞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있죠. 자녀의 나이. 얘는 어떻게든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년이 아니라 우리 은퇴의 시기는 자녀를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될 거예요. 늦둥이가 있어서 지금 나이가 35인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얘를 최소한 한 25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60세까지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그게 사실 저의 은퇴 나이가 될 겁니다. 자녀 나이가 필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은 여기서 끊어질 겁니다. 네, 끊어질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손가락만 빨면서 일을 안 한다. 집에서 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공적연금이 나올 시기까지 10년이라는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생활비는요. 점점점 증가를 할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이때쯤 가면 자녀 나이에 따라서 목돈이 빵빵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이 하나 펼쳐놓고 살짝살짝만 서버내도 얼추 계산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득 공백의 시기 이때 뭘 얼마큼 준비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최대치는 소득입니다. 직전에 한 달에 뭐 월급 500만 원씩 받다가 퇴직을 했더라도 매달 5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면 걱정할 거 없죠. 네.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그대로 연금으로 받으니까 최고는 그건데 그렇게 준비를 못하겠으면 최소한은 생활비라도 안 깎아먹게 저축이고 뭐고 다 끝내더라도 생활비 플러스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낼 수 있을 정도가 최소 자금이죠. 곱하기 10년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5세부터 국민연금 받게 되면 즉 요 갭 요게 얼마만큼이냐를 먼저 면밀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상이에요. 네.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있죠. 성과연봉제, 등급피크제. 네. 이게 뭐
도입된 회사든 아닌 회사든 사실상 그런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50% 너무 짧으니까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50% 회사에서 내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맙게도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임금 피크제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년은 좀 늘어납니다. 성과연봉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과가 좋으면 연봉을 많이 받는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퇴직금이 낮아질 수가 있죠. 퇴직 직전 연도에 임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년 동안의 임금을 평가를 하는데 하필이면 퇴직 직전 3년 동안 성과가 별로 없어서 임금이 낮게 평가가 되면 30년 동안 쭉 쌓아온 그 내 퇴직금이 심지어 심하게는 뭐 3분의 1로 확 줄어들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이 대우를 받기 전에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낮은 퇴직금을 받고라도 혹은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길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상황은 다 다르시겠죠.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갭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왜 드리냐? 나만 혼자 스스로 준비하면 될 것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도 변화를 한다는 것도 항상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은행 예금이 1.2% 이제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바뀔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파악하셔야 된다. 요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연금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연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개인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제 적격연금에는 어려운 건 얘기 나오니까 좀 졸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세제 적격은 연말정산 다들 하시죠.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세제 적격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은 아무런 그런 세금 혜택이 없는 거. 연말정산 혜택 없이 대신에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라고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거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위에 거. 연금보험은 뭐냐? 이름에도 달려있죠? 연금보험. 보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대비하는 정말 최소의 안전장치. 일 뿐이다. 이걸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그래 보험에서 나오니까 정도의 느낌으로만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엄청나게 모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요. 지금 있는 월급들 다 보셔요. 왜? 30년 동안 일하는데 그걸 그대로 30년 후에 30년 동안 받으려면 그거 그대로 다 부어야 되겠죠. 그 가치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실 건 그나마 세금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연금부터. 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연금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옛날에 있던 개인연금, 이게 93년도 그때쯤 판매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납입하는 금액의 40%까지 최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대신 비과세입니다. 요거 아직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게 연금저축입니다.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는 게 15%에서 한 16%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금저축에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하는 신탁, 증권사에서 하는 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대부분 우리나라 연금저축 가입자 중에 80%는 거의 600만 가입자가 이걸 가입하고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이게 마진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개인 연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깨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얘는 다시 가입은 못합니다. 없어진 상품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소득공제 혜택 납입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가만히 갖고 계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깨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연금저축 사실은 계좌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드리면. 연금저축 계좌는 뭐냐?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령 제한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기한테 가입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한테 가입시켜서 뭐예요?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쌓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이자 소득세에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애기들한테도 가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납입하는 최소한 적립기간은 5년 이상만 내면 됩니다.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이상만 불입하고 10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되면은 얘는 다른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도 이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이게 확정 이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의 12% 지방세 빼고요. 12% 또는 이건 이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12%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100만 원 납입을 했으면 12만 원이나 15만 원을 다음 연도에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확정이자죠. 12%나 15%의 확정이자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는 그런 상품이 어딨냐 이거죠. 한도도 4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그 초과해서 내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은 얼마든지 꺼냈을 수 있다는 거.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긴 합니다. 5.5%. 근데 내가 지금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크죠. 자, 문제는 페널티인데 얘는 중간에 깨게 되면 16.5%의 과세를 당해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낼 수 있다. 즉, 한 번 가입할 때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얘부터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냐?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 보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체는 여기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추천드려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가 왜 좋냐? 납입 방식도 자유납입식입니다. 무슨 뜻이냐? 연간 400만 원을 내든 300만 원을 내든 한 달에 25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든 그건 내가 그때그때마다 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에서 납입하는 대로 납입을 해야 되죠. 20만 원씩 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내고 있으면 두 달만 지나가도 보험은 깨져버리고요. 그럼 페널티를 받고 얘네들은 20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물론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쩐 강제성을 띠고 저축을 해야 되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이체도 그냥 걸어놓고 끊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유납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주식형 펀드도 있고 해외 채권형 펀드, 뭐 해외 주식형 펀드 이거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해서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채권형 펀드에 넣어도 됩니다. 재작년에 들어간 국내 채권형 펀드 들어간 수익률 엊그제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7% 났어요. 1년 8개월 만에? 네. 엄청나죠. 채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안전하면서 수익도 잘 난다 이거예요. 원금 보장, 자 얘는 예금자 보호되고 예금자 보호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근데 얘는 안 돼요. 근데 예금자 보호를 했다. 만약에 보험사나 은행이 우리가 연금 받을 시기 가가지고 내 돈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망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예금자 보호는? 그렇죠. 5천만 원까지죠. 얘네들은 못 받나요? 증권사가 망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증권사가 망해도 내 돈은 자산운용사를 통해가지고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든 자산운용사가 망하든 결국에는 그 종목에 투자된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다. 예금자 보호 안 돼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이 얘는 확정기간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내가 정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으로 나눠받으면. 그리고 그 금액도 올해는 10,000원 받을래요. 자, 50%부터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다음에 55세 때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직장을 다닌다. 그럼 연금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올해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증권사에다가. 그럼 요청하면 10,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9년 남았죠. 총 10년 수령 기간 중에. 그럼 5년 동안은 매번 10,000원만 받다가 60세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남은 돈은 5년에 걸쳐서 나눠받으면 되겠죠. 그럼 훨씬 더 큰 돈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억이라는 돈을 10년에 나눠받으면 연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나 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뺀 다음에 60세에 은퇴했을 때 나머지 5년 동안 받게 되면 연간 2,0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수령에 조금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나 보험 가입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연금저축 보험 깨야 되나? 하게 되면 안 좋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손해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약 이체제도, 계좌 이체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 이전 제도, 여기서 또 말도 바뀌었는데 일단 증권사 가서 신규로 납입할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험사 가서 요거 움직여주세요. 이제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은행이랑 증권사랑 둘이 서로 통화해가지고 옮겨줘요. 그러면 세금 한 푼 없이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뭐 악덕 보험사 같은 경우는 넘겨주는 대신에 수수료 5,000원 이렇게 받는 곳이 있는데 세금 손해 없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펀드 잘 골라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매칭을 하면 되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나는 이때 나오는데 그래 우리 임금 피크제 적용되니까 그때 소득이 좀 줄어들어.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금 꺼내 써야죠. 연금저축에서 55세 이후면 딱 받을 수 있죠. 조금씩 꺼내 쓰다가 너때 퇴직해가지고 진짜 소득 절벽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때 퇴직금 이거 일시금으로 찾지 마시고 연금성 자산으로 받으면서 60세나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하면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런 부족자금들 발생하죠. 살짝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주택연금, 국민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되고 거기에 뭐 기초연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조각조각 끼워 넣으면 살짝 부족한 감은 있겠지만 정말 그 노후가 100세, 120세까지 살 때까지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다만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덜컥 나가가지고 연금부터 가입하는 무는 안 저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 그 세제 비적격 연금 있죠. 그 부분은 무슨 어떤 연금을 가입하가 대동소이합니다. 장점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고 또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거는 이런 거 다 되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리고 자녀 물려주기 싫고 내가 연금을 쓸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입하시냐? 그것도 일시금으로 가입을 하세요. 보험은 한 방에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면 수수료도 그게 제일 적고요. 내가 20만 원씩 쭉 꾸준하게 30년 동안 내게 되면 연금 얼마 받아요는 유추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큰 돈을 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보험사에 묻어가지고 연금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딱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밖에 못 받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좀 일시납을 활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좀 빨리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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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같이 연금 계좌를 이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니까 네. 10년 반납한 거는 연금 저축펀드로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연금 저축보험을 10년을 넘긴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작은 거를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네. 연금 저축 펀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혹하는 상품이기는 해요. 연금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근데 그 계좌가 제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그 계좌 중에 한 개를 연금 저축 펀드로 바꿀 수 없는지.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됐으면 못 옮긴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안내를 받았잖아요. 그게 정확히 연금 몇 년도 상품이에요? 가입 시기? 2003년하고 2004년. 그러면은 개인연금은 아니신 거네요, 확실히. 개인연금 이제 삼성생명의 품은 그러니까 연금 저축. 연금 저축이라고 상품 이름에 딱 찍혀 있나요? 무슨 제가 연금? 세 군데를 받았으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옛날에 90년도에 개인연금. 그러면은 이전이 가능한데 뭐냐면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고 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있어요. 2013년 이전에는 연금 저축이었는데 2013년 1월 이후에는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해서 그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 보험사에서 안내를 해드린 건 아마 똑같은 가입 당시에는 연금 저축이었습니다. 똑같은 연금 저축과 연금 저축은 이전이 안 돼요. 얘는 없어졌으니까. 다만 바뀐 거. 연금 저축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바뀐 거. 여기는 이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뭐냐면 기존에 가입하신 연금은 5년 이상의 기간에만 수령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얼마를 더 쓰시든, 즉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2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머지 또는 그 이후에 이렇게 받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연금저축 계좌로 움직이게 되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을 뿐이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해주시면 돼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 두 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참 답변을 드리고 나니까 되게 오늘 하도 되는 거죠? 네네. 저는 프라임에스의 보험대리점을 너무 다행히 팀장입니다. 이제 보험에서 펀드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저도 펀드 다 취급하고 퇴직연금 취급하고 당연히 보험도 취급을 합니다. 보험이 우선으로 저는 이제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펀드와 보험을 비교를 하실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또 약간의 수익이 더 되는 형식의 보험을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 상식이 연금저축보험에 10년, 20년 유지를 했을 때의 전체 수수료가 회사나 FC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을 팔았을 때의
FC와 보험회사의 수익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보험사에 우리가 영업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초기에 많이 떼고 나중에 적게 떼는 구조입니다. 즉 1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10만 원 중에 먼저 만 원이나 15,000원 뜯고 9만 원이나 8만 5천 원이 복리 이자로 굴러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영업 무시하셔도 되고 증권사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10만 원이 그대로 투자가 돼서 여기서 쌓인 돈, 즉 이번 달에 들어간 10만 원 이거에 연간 많으면 한 1% 정도 다음 달에 10만 원이 들어가면 총 20만 원이 쌓였죠. 여기에 대해서 또 연간 1%를 매일매일 일하에 계산해서 떼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펀드가 더 수수료가 많이 뗀다라고 연금저축 비교 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라는 거죠. 근데 수익률을 3%로 잡든 4%로 잡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뭐 15%, 10% 이렇게 잡든지 간에 문제는 자라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처음에 초기 수수료를 10%, 15%를 떼고 복리 2%, 3%를 돌려주다 보면 전체적인 수수료는 보험사가 적어 보인다. 30년을 유지했을 때. 쭉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될 순간 얘가 얼마나 자라나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쓸만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태학학도 게시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가 지켜봐왔던 일부 대기업이나 저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을 해주잖아요.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도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금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모 그룹 저 하이트실로 회사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한 15년 동안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의 실제 연금 이 적립 자산액을 보니까 보험을 선택하신 분들은 결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수익이 안 나 있어요. 은행 이자나 별반 다름없이. 근데 하다못해 신탁이나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초기 수수료가 없어서 많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이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계산과 현실을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걸 알면 할수록 더 보험을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을 한번 번역을 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있는데 수수료 구조가 다르고 적고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수수료를 더 많이 떼가냐를 알면 우리는 적게 떼가는 걸 그냥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보험의 수수료가 총액으로는 뭐 적을 수는 있으나 먼저 떼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보험회사는 그거 먼저 떼가서 그거 보험회사가 자기 돈으로 굴리는 거고 내 돈은 처음에 이제 많이 떼어가면 그런다는 거죠. 즉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애를 키우는데 애가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젖도 먹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애한테서 한 숟가락씩 애 밥을 뺏어 먹을 때 유아기 때 많이 뺏어 먹는 거하고 청년기 때 많이 뺏어 먹는 거하고 뺏어 먹는 밥의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유아기 때 많이 뺏어 먹으면 애가 못 큰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아침에 그 MBC 라디오 8시 반에 들어보시고 95.9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들으면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조명스럽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럼 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연금 상품을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세금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깎아주면 그럼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그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겠어요. 세금을 깎아주니까 연말정산에 국가에다 돈 내느니 그냥 내가 그거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짭짤하니까. 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연봉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함부로 가입하면 손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금 안 내실 분들이니까. 그거 좋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 상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건 그럼 왜 가입해야 되죠? 이게 1번 질문이고. 2번은 결국은 노후 자금 만들려고 굴리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니까 노후에 또박또박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가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연금을 먼저 찾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노후가 되기 전에는 오피스텔을 사든 주식 작전주에 투자하든 로또를 사든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갖다가 노후가 되면 자 이제 나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한 달에 얼마씩 잘라주쇼 라고 보험회사에 주면 잘 잘라주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젊을 때 굳이 연금을 가입하죠? 그러니까 다른 재테크 방법을 했다가 마지막에 그 꼴문 앞에서만 연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 비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세제 비적격 상품은 왜 가입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러네요 라고 말씀을 왜 가입하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장점을 좀 찾아보자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가입하실 필요가 아예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신 뭐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어차피 이 소득공제에서 받을 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에 납입하게 되면 나중에 받으실 연금 때 세금 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연금 상품을 개인용으로 찾자면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국한될 거고 그게 또 더 매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7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를 세금공제 한도를 다 채우신 분들은 꼭 굳이 또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 발목을 잡느니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꼴문 앞에 가서 재테크 다른 거 다 하다가 그때 가서 연금 가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주의도 저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자에서 출발을 먼저 합니다.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재테크 잘하고 돈 열심히 잘 모아서 한 50세, 60세쯤 가가지고 현금자산 5억 정도 마련해서 그때 가가지고 일시납 연금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보증을 서서 잘못됐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얼마나 우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완전 다 꼬꾸라져가지고 60세 때 진짜 호주머니에 남은 거 하나 없는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악의 상태. 아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알이 날라오는 거 그때 가서 보고 피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요 정도는 고개 꺾고 놓으면 내 귀를 스칠시언정 머리통을 관통 안 할 거야 정도의 느낌으로만 살짝 가입해 놓고 그리고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별도의 자산 마련한 다음에 꼴문 앞에서 조금 더 크게 슈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무슨 보험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품 취급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도 좋게 나오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정기보험은요 저기 한화 원주어 가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싸고요. 담배 한 피고 교보생명 인터넷에 가입하시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손의료비나 뭐 이런 것들 뭐 꼭 필요한 것들만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거마저도 인터넷이 싸서 오늘은 저 추천은 따로 안 받고요. 네. 이따가 질문 받을 시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가입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